신생아의 감각은 어떨까요? 완전하지 않지만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촉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촉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잘합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엄마 젖은 거 아닌가, 이런 촉각도 빨리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 뭐가 닿았어,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몸을 웅크리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촉각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요. 이 태아가 그 통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도 통증을 느낍니다. 신생아들도 당연히 느끼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아픈 거 느낀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후각은, 엄마 젖 냄새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엄마 젖 냄새. 그래서 이제 엄마 냄새에 더 선호하죠. 아이들 유치원 가서도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냄새 흥흥 이렇게 맡는 애들 있어요. 엄마 몸에서 나는 엄마 살냄새, 엄마 젖 냄새 엄청 좋아하죠. 이게 후각이 신생아 때부터 발달하는 부분이고, 이런 퇴행 행동은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냄새 맡으려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뭐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빨리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각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맛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께 꿀팁 하나 드리면요. 분유를 태어나서 처음 분유부터 먹이시는 분들은 모유 수유 포기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엄마 전 맛하고 공장에서 나온 분유 맛하고 뭐가 더 맛있을까요? 미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분유가 맛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동생 분유 이렇게 다 드셔보셨잖아요. 자기는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엄마 젖은 맛은 없지만 아이한테 더 건강에 좋은 거고요.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미각의 선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얼 처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각의 모유를 이렇게 적응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그 처음에 이제 초유 나오면 짜놨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현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맛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청각은 아이들이 소리에 반응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톤이 높은 소리를 좀 선호한다고 해요. 톤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뭐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있지만 톤이 높은 소리,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소리에 반응하고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그 태성태교 하신 분들, 목소리로 아빠 목소리 많이 들려주신 분들이 태어나고 나면 아이가 아빠 목소리 들리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각도 아이들이 톤이 높은 소리에 선호하지만 반응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이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를 보고요. 두 번째는 직선이나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곡선 이런 걸 보게 되죠. 그 대칭이나 비대칭도요. 이제 대칭으로 가다가 이제 그 비대칭까지 이해가 되게 되고 규칙적인 걸 먼저 보다가 불규칙한 형태로 보게 되고 윤곽이 열려 있는 형태에서 윤곽이 닫힌 형태, 정지 신호를 먼저 보다가 나중에는 움직이는 걸 보게 되고 이렇게 시각이 보는 것들이 이제 늦게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갓난 아이인데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고 하면 눈이 막 따라가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극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도 좋고 모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깊이 이제 지각이 발달하는 것들이 이제 늦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보고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떤 저기 아주머니가 막 초췌한 모습으로 나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러고 그때는 안 보여요. 근데 그 목소리 그 느낌 근데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이 여자구나. 엄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 들렸어. 반가운 목소리인데 뭐 낮에는 안 보이다가 저녁 되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가워요. 뭐 엄마한테 맨날 혼나면서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우리 아빠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보이는 것, 소리, 감각 이런 거를 이제 합쳐지면서 눈이 보이면서 점점 지각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차근차근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보다 촉각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한테 자극을 처음에 많이 주시되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넘어가시면 이제 아이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눈 맞춤 해주시면서 목소리 들렸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들이 일치되게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생아는 어떤 걸 보고 학습할까요? 사실 습관적인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행동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갓난이들이 이제 저희 뭐죠? 이제 우는 것들의 패턴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우는 아이, 작게 우는 아이, 아니면 이렇게 끙끙끙 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아이들의 이제 행동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습관이 왜 생기냐면 우는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울어서 빨리 우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안 울어요. 그런데 안만치 울어가지고는 안 우네? 그럼 처음부터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우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얘 왜 이렇게 울어? 얘가 울었을 때 부채고 울고 떼쓰는 아이를 보면 신생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안 쳐다봐 주니까 이 반응이 큰 거잖아요. 근데 액션이 크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누굴 따라 할까요? 네, 친구가 없잖아요. 아기 때는.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상당히 많이 모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 엄마 따라해봐, 아빠 따라해봐 하면서 이제 학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르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한테 행동하는 거 말고 아이는 일상생활을 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 아빠를 많이 본 아이는 아빠를 보면서 누워있으려고 하겠죠. 네,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서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아빠, 엄마가 있다면 아이도 시간이 나면 엄마, 아빠를 모방을 해서 주변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게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게 모방이 되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습관이 아이의 습관이 되고 그 행동을 아이가 모방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습할 때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블로프의 개, 그리고 이제 인형,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 무엇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전적 조건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젖을 다 먹고 나면 물면 젖이 오는구나. 아, 그러니까 울어야지. 이게 이제 아이들 고전적 조건화거든요. 뭐 이런 행동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는 배변 훈련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배가 아파. 그러면, 아,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난 뭘 해야지? 엄마를 불러야지. 그럼 엄마가 나를 화장실에 앉히면 그때 응가하는 거야. 이게 이제 순서들이 훈련되는 거잖아요. 조작적 조건화는요,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우연하게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뭔가 기어가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게 보였어. 이걸 내가 잡아서 먹고 싶은데, 이걸 잡아야지? 라고 했는데, 잡아서 입으로 막 이렇게 빨면 그냥 놔두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걸 스스로 배우게 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자꾸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가지고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행동에 이제 그 패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패턴들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죠. 조작적 조건화 같은 경우도 내가 그러면 아이한테 아이가 모르지만 그 방에 뭘 놔놓고 아이가 그걸 찾을 때까지 놔둬야지. 그럼 아이가 빨빨거리면서 기어다니면서 저거를 열심히 찾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이가 새로운 거를 보고 아이가 뭘 하려고 노력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은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반복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하게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학습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신생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어떤 걸 습관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학습은 이미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신생아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일상생활,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훈련할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신생아기의 주요 쟁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모유 수유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신생아는요,
신생아에게 주는 모유는 면역 성분이 되게 풍부하고 영양학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균형적인 거거든요. 뭐 언제까지 먹여야 되나요? 되게 이제 첫 돌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 뒤로는 첫 돌도 사실 오래 먹이는 거죠. 뭐 어떤 의사 선생님들 6개월이면 충분하다, 10개월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데 마지노선이 첫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넘긴 아이에게 젖은 오히려 영양적으로 부족해진다라고 하죠. 이유식이 이제 시작돼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모유가 아이들한테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들이 자궁 수축이나 후상기에서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 출혈이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산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상처가 났던 부분들, 뭐 자궁 안이나 이런 바깥쪽, 뭐 어쨌든 상처 날 수 있는 그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장기 내 출혈 이런 것들도 예방이 되고요. 자궁암 그 위험을 엄청 낮춥니다. 모유 수유가. 왜 그러냐면 그 유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 엄마의 그죠. 엄마의 가슴이 커지죠. 네, 유방이 커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선이 발달을 하면서 젖을 먹여야 되는 유방의 형태로 몸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젖을 안 먹이잖아요. 그러면 유선에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 가슴앓이 많이 하거든요. 전몸살이라고도 하는데 이러면서 막 되게 엄마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유선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자궁암이 모유 수유를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유 수유가 좋은 게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하고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고 교감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초유는 더 풍부한 단백질과 면역 성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유를 꼭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유 먹이는 그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0단계 다 이제 복잡하잖아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끈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천적으로 모유가 적게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첫 아이 때 모유 수유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엄마도 사실 아이 젖을 먹여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가 젖을 빠는 게 신생아인데 뭐 얼마나 세겠어라고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신생아가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예, 근데 엄마가 그거를 견뎌줘야 돼요. 심지어 살까지 벗겨질 정도로 아이들이 막 빨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빨다 보면 또 이제 그 유두가 단단해지고 딱쟁이 가지고 상처 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다고 아기가 빠는 데인데 막 약 바르기도 그렇잖아요. 단련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엄마가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또 뭘 참아야 되냐면 아이가 처음부터 모유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젖을 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 분유 같은 경우는 젖꼭지 되기만 하면 그냥 콜콜 나오는데 이거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엄마 젖 빠는 게 좋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도 분유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쉽게 배부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젖을 빠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적응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빨면 나와야 되는데 앵간지 빨아서는 처음에 잘 안 나오니까 애도 힘들고 아니 이렇게 대주고 있는데 애는 울고 안 먹지 엄마도 힘들고 근데 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을 빨아요 안 빨아요? 결국은 빨게 됩니다. 엄마도 내가 젖이 아프고 젖꼭지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엄마도 그걸 참아야 되고 아이도 젖이 나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젖이 터진다고 하는 뭐 이런 할머니들 표현하시던데 젖이 터질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엄마와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잘 이겨내고 나면 모유 수유가 성공하실 수 있다. 물론 분유가 대체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선천적으로 젖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이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나오는 모유의 양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대체로 먹일 수는 있죠. 하지만 분유를 먼저 먹이고 모유를 먹인다는 건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유 수유 먼저 성공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분유로 해결을 하시는 그런 대체제로서 분유를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아이 낳아서 키우시는 엄마들, 네, 존경합니다. 네, 이 힘든 과정을 다 겪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기 아이와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습관, 그리고 모방하는 아이의 특징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떤 좋은 행동으로 습관화시킬까라고 하는 고민,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